안녕하세요. 저는 헌신작 될 뻔한 40대 여자입니다. 헌신작 된다는 말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좋아하는 사람에게 간도 쓸개도 빼줄 정도로 너무 잘해주면 나중에 뒤통수 맞는다는 뜻이죠. 그런데 그게 제 일이 될 줄 누가 알았겠어요? 하지만 저는 가만히 당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저를 헌신작 만들려고 했던 남편을 반대로 쓰레기통에 처박힌 신세로 만들어 주었거든요.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건 저에게 든든한 지원군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지원군은 바로 저희 시동생이에요. 형제끼리 어떻게 그럴 수 있는지 궁금하시죠? 다 그럴 만한 사정이 있었답니다. 지금부터 얘기해 볼 테니 잘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저의 어린 시절은 평범했습니다. 22살에 절 낳아 아직 나이가 젊으셨던 엄마와 친구처럼 지냈죠. 저는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대학에 가지 않고 바로 취업했어요. 어릴 때부터 빨리 일하는 게 꿈이었거든요. 그래서 고등학교 때부터 취업에 필요한 여러 자격증들을 미리 취득해 놓았어요. 그리고 평범한 회사에 격리로 취업해 일을 하게 되었죠. 그렇게 일을 하던 중 친구의 소개로 3살 많은 남편을 만나게 되었어요. 남편은 그때 아직 대학생이었는데 대학생과 만난다고 하니까 주변에서 안 좋게 보는 시선도 있더라고요. 제 직장 동료 중에는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더군요. 아니, 돈 버는 직장인을 만나야지. 왜 구질구질하게 대학생을 만나? 설마 데이트 비용도 수영 씨가 다 내는 거야? 아이고, 남자한테 공주 대접 받으면서 만나도 모자랄 판에 아주 어린애를 키우고 있구만. 사람들이 그러거나 말거나 저는 신경 쓰지 않았죠. 제가 대학을 안 다녀서 그런지 학교에서 열심히 공부하는 남편의 모습이 성실해 보여서 좋았거든요. 다른 사람들은 제 남편이 대학생이라 맨날 술 먹고 노는 줄 알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았어요. 남편의 집이 형편이 안 좋아서 학비를 버느라 아르바이트를 엄청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주말에 데이트를 하기로 했는데 남편이 갑자기 시간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왜 그러냐고 물어보자 이렇게 대답하더라고요. 좀 있으면 신학기잖아. 전공 교재를 잔뜩 사야 하는데 책 살 돈이 모자라서 급하게 물류센터 아르바이트 좀 구했어. 데이트하기로 했는데 약속 취소해서 미안해. 아르바이트를 그렇게 많이 하는데도 학비를 내다 보니 교재 살 돈이 없었나 봐요. 저는 안쓰러운 마음에 제 돈으로 교재도 다 사주고 힘내라면서 맛있는 것도 사 먹였어요. 하루는 또 남편 학교에서 행사가 있었습니다. 교수님들이랑 졸업생까지 참여하는 큰 행사였는데 허름한 옷밖에 없는 게 신경 쓰이더군요. 학교 행사에 이렇게 입고 갈 거야? 그러지 말고 오늘 나랑 옷 사러 가자. 내가 깔끔한 걸로 골라줄게. 데이트 비용은 물론이고 옷이면 옷, 음식이면 음식, 가끔 친구들과 놀 때 쓸 용돈까지 지어주며 거의 엄마처럼 챙겨줬던 것 같아요. 하지만 저는 그런 돈을 아깝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만큼 남편을 좋아했으니까요. 그런데 남편이 대학교 4학년이 되자 저에게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수영아, 나 이제부터 학교 다니면서 공무원 시험 준비를 하려고 졸업하고 나선 아예 독서실에서 살다시피 하면서 공무원 준비에만 매진할 거야. 그런데 수영아, 난 너한테 무작정 기다려 달라는 말을 못하겠다. 주변에 얘기 들어보니까 공무원 시험에 붙고 나면 기다려준 여자친구를 버리는 나쁜 놈들도 있대. 난 절대로 그런 짓은 하지 않을 거지만 혹시라도 네가 불안해할까 봐 걱정돼. 비록 내가 보잘것없는 공무원 준비생일 뿐이지만 너한테 확신을 주고 싶어. 내가 합격하더라도 절대 널 버릴 일이 없다는 확신 말이야. 그래서 말인데 수영아, 나랑 결혼해 줄래? 아직 대학생이었던 남편의 청혼은 정말 당황스러웠습니다. 결혼을 하기 위해 준비된 게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했으니까요. 저는 정말 고민이 많이 되었어요. 하지만 여태까지 남편이 성실하게 공부하던 모습을 봤기 때문에 남편이 공무원에 붙을 거라는 확신이 있었어요.
그래서 결혼을 약속하게 되었죠. 결혼을 하겠다고 하자 저희 부모님은 처음에 조금 반대를 하셨어요. 하지만 남편이 2년 안에 공무원에 합격하지 못하면 무조건 공부를 포기하고 취업을 하겠다는 각서까지 써오는 바람에 허락을 하게 되셨죠. 예비 시댁의 형편이 안 좋다 보니 신혼집도 저희 친정에서 마련해 주시고 결혼 비용도 거의 저희 쪽에서 부담하며 결혼식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원래 딸은 엄마 팔자 따라간다고 일찍 결혼한 엄마처럼 저도 21살에 유부녀가 되었어요. 결혼 후 저는 본격적으로 남편의 뒷바라지를 시작했습니다. 독서실에 가서 공부를 하는 남편을 위해 도시락도 매일 싸주고 집중력에 도움이 된다는 한약도 지어 먹였어요. 공부에 방해가 될까봐 집안일도 거의 혼자 다 했죠. 시댁에 한 달에 한두 번 정도 내려갔었는데 남편은 공부하라고 하고 저 혼자 내려갈 때도 많았어요. 시어머니는 남편이 13살 때 돌아가셨고 시아버지 혼자 남편과 9살 차이 나는 시동생을 키우고 계셨어요. 시댁에 갈 때마다 아직 중학생이었던 시동생이 저를 반갑게 맞이해 주었답니다. 형수님, 지난주엔 왜 안 오셨어요? 엄청 보고 싶었는데. 처음에 시동생이 저한테 형수님이라고 불렀을 땐 얼마나 낯간지러웠는지 모릅니다. 21살짜리가 중학생 꼬꼬마한테서 형수님이라는 소리를 듣는 게 흔한 일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부턴 형수님 소리가 적응되기 시작하고 시동생과 만나는 게 너무 즐겁더라고요. 도련님, 오늘은 읍내 가서 우리끼리 돈가스나 먹을까요? 우와, 돈가스 너무 좋아요. 역시 형수님이 최고. 그러면 우리 돈가스 먹고 시장 구경도 하면 안 돼요? 아빠가 집이랑 멀다고 혼자선 못 가게 한단 말이에요. 저한테도 남동생이 있어서 그런지 어린 시동생이 제 남동생처럼 느껴졌어요. 그래서 전 시댁에 갈 때마다 시동생을 여기저기 데리고 다니며 누나 동생처럼 친하게 지냈죠. 그런데 얼마 후 저희 집에 좋은 소식이 생겼어요. 남편이 공부를 시작한 지 1년 3개월 만에 공무원 시험에 합격했거든요. 여보, 나 합격이래. 나 이제 공무원 된 거라고. 내가 말했지? 2년 안에 꼭 합격할 거라고. 이게 다 당신이 뒷바라지 해준 덕분이야. 여보, 날 믿어주고 응원해줘서 정말 고마워. 내가 당신한테 평생 잘할게. 역시 남편을 믿고 결혼하길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는 뒷바라지 할 일도 끝났으니 아이만 낳고 잘 키우면 되겠다고 생각했죠.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예상치 못한 일이 생기고 말았어요. 시댁에 갔는데 시아버지가 절 앉혀놓고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며느라, 염치 없지만 너한테 부탁이 하나 있구나. 너도 알지만 우리 창우가 공부를 정말 잘하잖니. 시골이라 학생 수가 많지는 않지만 전교 1등을 한 번도 놓쳐본 적이 없단다. 큰 우물에서 놀아야 큰 사람이 되는 거라고. 우리 창우 서울에서 공부시키면 나중에 큰 사람이 되지 않겠니? 네? 그게 갑자기 무슨 말씀이세요? 도련님을 서울에서 공부시키시겠다고요? 그래, 우리 창우 네가 데려가서 서울에서 공부 좀 시켜주면 안 되겠니? 염치 없는 부탁인 줄은 알지만 내가 부탁할 사람이 너밖에 없구나. 우리 창우 정말 불쌍한 애야. 겨우 4살 때 지 엄마 죽고 엄마한테 따뜻한 사랑도 별로 못 받아본 애란다. 내가 일하러 다닌다고 밥도 제대로 못 챙겨주고 그 어린 게 정말 고생하면서 자랐어. 그런데 저게 저렇게 공부를 잘하는데도 내가 시골에서 뒷바라지 하나 못 해주니 마음이 찢어지는구나. 며느라, 나중에 이 늙은 날 부양해달란 소린 하지 않을 테니 제발 우리 창우만 좀 도와다오. 시아버진 제 두 손을 꼭 붙잡고 눈물까지 글썽이면서 부탁을 하시더라고요. 저는 깊은 고민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남편 뒷바라지가 끝나서 이제 자유라고 생각했는데 이번엔 시동생 뒷바라지까지 해달라뇨. 게다가 시동생이 이제 막 고등학교를 올라가는 나이라 대학까지 보내려면 1, 2년에 끝날 문제도 아니었거든요.
하지만 매정하게 거절하기엔 제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시동생이 평소에 저한테 워낙 잘하기도 했고 그렇게 공부를 잘하는데 그 재능을 썩히는 것도 아까웠거든요. 그래서 전 결국 시아버지의 부탁을 들어드리기로 했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남편은 정말 고맙다며 저를 꼭 안아주더라고요. 시아버지도 몇 번이나 눈물까지 흘리며 고맙다는 인사를 하셨어요. 그 후 시동생은 중학교를 졸업하고 서울로 올라와 저희 집에서 고등학교를 다니게 되었습니다. 시동생과 같이 지내는 시간은 너무 즐거웠어요. 시동생은 학교 야자가 끝나고 밤늦게 집에 와서도 새벽 1시까지 매일 공부했어요. 저는 그런 시동생이 너무 기특해서 간식도 자주 챙겨주곤 했답니다. 그럴 때마다 시동생은 엄지를 척 올리며 호들갑을 떨었어요. 우와, 한 번 먹으면 멈출 수 없다던 우리 형수님표 토스트. 거기다가 입안에 넣으면 살살 녹는다는 형수님표 감자 샐러드까지. 형수님, 혹시 전생에 인류 요리사였어요? 아니면 저한테 비밀로 하고 투잡으로 호텔 요리사 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면 이렇게 맛있을 리가 없는데? 시동생은 애교가 많은 성격이었는데 저는 시동생이 호들갑을 떨며 저를 칭찬할 때마다 너무 재미있고 기분이 좋더라고요. 하루는 주말에 별것도 아닌 걸로 남편하고 티격태격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물을 마시러 나왔던 시동생이 그 모습을 보고선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천사 형수님과 악마 형의 데스매치. 과연 이 경기 누가 이길 것인가? 모든 사람의 바람대로 권선징악이 이루어질 건가요? 아니면 모두의 예상을 깨고 악독한 저 악마가 이길까요? 참고로 저는 천사 쪽에 걸겠습니다. 하늘은 착한 사람의 편이거든요. 야, 창우야, 왜 난 악마고 이 사람은 천사야? 이야, 악마가 인간의 말을 하네요. 인간의 탈을 쓴 악마인가 봅니다. 여러분, 현혹되지 마십시오. 천사를 괴롭히는 저 사람은 인간이 아니라 악마입니다. 뭐라고? 아유, 진짜 내가 쟤 때문에 못 살겠네. 야, 네 친형은 난데 너 왜 맨날 네 형수만 끼고 도냐? 여보, 지금 나 질투하는 거야? 그러게 당신도 도련님이랑 자주 좀 놀아주지 그랬어. 에휴, 형이 돼가지고 잘 안 놀아주니까 도련님이 나만 좋아하잖아. 그런데 도련님이 똑똑해서 그런지 확실히 사람 보는 눈은 있네. 내가 천사고 당신이 악마인 걸 어떻게 알았지? 저는 시동생이 그런 식으로 할 때마다 너무 웃겨서 빵 터졌어요. 평소에 공부할 때 그렇게 진중하다가도 저런 모습만 보면 꼭 어린아이 같았거든요. 시동생은 착하기도 엄청 착했어요. 공부하느라 바쁠 텐데도 틈틈이 집안일을 도와주려고 했거든요. 하루는 다 같이 밥을 먹고 나서 남편이 그냥 자리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자 시동생이 이렇게 말하더군요. 이야, 공무원 시험 뒷바라지 해준 우리 천사 형수님한테 본인 밥그릇까지 치우게 하는 사람 여기 있네. 형, 나 궁금한 게 있는데 형 얼굴에 있는 그 철면피 혹시 두께가 몇 센치야? 어림 잡아도 한 5cm는 될 것 같은데? 뭐라고? 이게 진짜 형한테 못하는 말이 없어. 내가 정말 너 때문에 못 산다. 이 집에 내 편 하나도 없나 봐. 시동생이 자꾸 눈치를 주니까 남편은 못 이기는 척 집안일을 도와주곤 했어요. 시동생은 저에게 든든한 보디가드이자 귀여운 동생이었죠. 저는 시동생과 살면서 애를 둘이나 낳았어요. 큰애가 아들, 작은애가 딸이었죠. 시동생은 저희 애들을 엄청 귀여워하더라고요. 형수님, 기저귀 벌써 가시면 어떡해요. 제가 가려고 했는데. 그럼 우유는 제가 먹일게요. 얼른 들어가서 쉬세요. 일하느라 바쁜 남편보다도 오히려 시동생이 더 저희 애들을 많이 챙겼답니다. 시동생은 열심히 공부를 해서 서울에 있는 명문대에 진학했어요. 시동생은 학자금 대출을 받겠다고 했지만 저는 반대했죠. 도련님, 사회생활을 시작하기도 전에 빚을 질 필요는 없잖아요. 그냥 우리가 학비 내줄 테니까 학자금 대출 받을 생각은 하지 마세요. 시동생은 그럴 수 없다며 거절했지만 저는 시동생이 고생하는 게 싫어서 설득 끝에 학비를 내주기로 했어요.
그러자 시동생은 너무 고맙다며 나중에 자기가 꼭 갚겠다고 하더군요. 시동생은 법대에 진학했는데 판사가 되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하루는 같이 밥을 먹는데 로스쿨에 들어가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로스쿨이요? 거기 학비가 엄청 비싸지 않아요? 부잣집 자식들만 다닐 수 있다고 하던데. 맞아요. 엄청 비싸요. 그런데 제가 찾아보니까 로스쿨 재학생한테도 대출이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형수님, 정말 죄송하지만 로스쿨 첫 학비까지만 내주실 수 있을까요? 그럼 제가 대출을 받아서 바로 갚을게요. 대출이요? 한두 푼도 아닌데 그걸 전부 다 대출 받아서 어떻게 갚으려고요? 어쩔 수 없잖아요. 사법시험으로 뽑는 인원은 점점 줄어드는 추세라 거의 가망 없을 것 같고 로스쿨이 답이긴 하거든요. 그래도 대출이 나오는 게 어디예요? 나중에 일해서 갚으면 되죠. 저는 그 말을 들은 이후 한참을 고민했어요. 아무리 대출이 나온다지만 그 큰 금액을 빌리면 이자도 만만치 않을 겁니다. 다달이 이자까지 내면서 고생하느니 그냥 제가 최대한 도와줄 수 있는 만큼 도와주는 게 낫겠다 싶었죠. 그래서 저는 남편과 상의 후에 로스쿨 학비의 반 정도를 내주기로 했습니다. 마음 같아선 전액을 다 내주고 싶었지만 로스쿨 학비가 정말 상상 초월이더군요. 이 정도밖에 해줄 수 없는 게 조금 미안했어요. 그런데 시동생은 그 돈을 어떻게 받냐며 거절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했죠. 도련님, 우리가 뭐 남이에요? 가족끼리 그 정도는 해줄 수도 있죠. 그리고 TV에서나 보던 판사가 우리 가족 중에 생기면 얼마나 자랑스럽겠어요. 나도 어깨 좀 으쓱해 보고 싶어서 도련님한테 투자하는 거니까 전혀 미안하게 생각하지 말아요. 대신 꼭 판사 돼야 돼요. 힘들다고 포기하면 안 돼요. 알았죠? 시동생은 너무 고맙다며 눈물까지 흘리더라고요. 예전엔 마냥 어린아이 같았는데 어느새 의젓해진 모습을 보니 저도 내심 뿌듯했어요. 얼마 후 시동생은 대학을 졸업하고 로스쿨에 진학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로스쿨에 들어간 지 얼마 안 됐을 때 시동생이 저한테 이러더라고요. 형수님, 저 이제 독립하려고요. 제가 눈치 없이 너무 오래 붙어 살면서 형수님한테 민폐만 계속 끼친 것 같아요. 형수님한테 입은 은혜는 제가 꼭 판사가 되어서 갚을게요. 몇 년이 걸리더라도 꼭 갚고 말 거예요. 그러니까 기다려주세요. 아시겠죠? 시동생은 그렇게 말하고선 자취방을 구해서 나갔답니다. 거의 10년 가까이 같이 살았는데 갑자기 나가니까 얼마나 허전했는지 몰라요. 이젠 제가 간식을 만들어주면 호들갑을 떨어주는 사람도 없고 남편이랑 싸웠을 때 제 편을 들어주는 사람도 없었으니까요. 물론 저희 애들이 있긴 했지만 아직 나이가 어려서 시동생이랑은 많이 달랐죠. 시동생이 독립한 이후엔 자주 만나지 못했지만 연락은 가끔 했습니다. 전 속으로 시동생이 잘 되기만을 바랬습니다. 이후 시동생은 3년의 로스쿨 과정을 마치고 경력을 쌓기 위해 변호사로 일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시간이 흘러 30대 중후반에 판사로 임용되었답니다. 그 소식을 들었을 땐 정말 너무 기뻐서 소리를 지르고 말았어요. 저는 시동생을 축하하기 위해 주말에 저희 집으로 초대했어요. 그리고 남편에게 이 사실을 말했죠. 여보, 이번 주말에 도련님 판사 된 기념으로 우리 집에 초대하기로 했는데 그날 시간 되지? 도련님이 좋아하는 음식 좀 많이 해주려고. 그냥 대충 사 먹이면 되지. 뭘 직접 음식까지 해 먹여. 나 그날 바쁜데. 뭐? 설마 또 사진 찍으러 가는 거야? 또라니. 내가 뭐 얼마나 자주 나갔다고 그래. 이 나이에 이런 건전한 취미생활이 있으면 좋은 거 아니야? 술 먹고 노름하는 인간들도 있는데 이 정도는 당연히 이해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고. 남편은 원래부터 사진 찍는 걸 좋아했는데 몇 년 전부턴 사진 동호회에 가입해서 다니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아무리 동호회 모임이 있다지만 자기 동생 판사된 기념으로 축하 파티하는 자린 참석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거 한 번 빠진다고 큰일 나는 것도 아니잖아요.
끝까지 동호회를 나가겠다는 남편 때문에 기분이 상하긴 했지만 어차피 주인공은 시동생이었으니 그냥 우리끼리 축하해주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시동생이 판사가 된 지도 1년이 지났고 저희 큰아들은 대학생이 되었답니다. 저도 엄마처럼 40대 초반에 자식을 대학에 보내니 감회가 새롭더라고요. 둘째 딸도 고등학교 2학년에 올라갔으니 거의 다 키운 거나 마찬가지였어요. 이제는 애들만 잘 졸업하고 결혼하면 저의 역할은 충분히 잘하고 끝난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죠. 그런데 평화롭던 저의 일상이 와장창 깨져버리는 일이 발생하고 말았어요. 어느 날 제 휴대폰에 모르는 번호로 어떤 사진이 하나 날아왔습니다. 두 남녀가 침대에서 다정하게 껴안고 있는 사진이더라고요. 그 사진을 보자마자 너무 놀라 털썩 주저앉고 말았어요. 그 사진 속 남자가 바로 제 남편이었거든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그 사진을 보낸 사람한테 전화를 해서 만나자고 했어요. 그 여잔 흔쾌히 알겠다고 하더군요. 허겁지겁 카페로 가서 그 여자를 만나게 되었어요. 생머리를 길게 기른 채 짙은 화장을 하고 있는 그 여잔 저보다 한참 어려 보이더라고요. 그 여자는 팔짱을 낀 채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면서 이렇게 말하더군요. 그쪽이 우리 오빠 와이프예요? 와, 아무리 40대라지만 진짜 늙었다. 저 얼굴 쭈글쭈글한 것 좀 봐. 그러니 오빠가 나같이 예쁘고 탱탱한 여자한테 푹 빠지죠. 저기요, 그쪽 남편 더 이상 그쪽한테 미련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만 떨어져요. 그만큼 살았으면 됐잖아요. 애들도 벌써 다 컸다면서요? 이제 아빠 역할도 필요 없을 텐데 우리 오빤 그만 놔주고 헤어지라고요. 상간녀 주제에 당당하게 저보고 헤어지라고 말하는 그 모습을 보고 너무 화가 나더군요. 그래서 저도 똑같이 받아쳤습니다. 야, 네가 뭔데 헤어져라 말아야? 그리고 뭐 오빠? 이제 곧 쉰을 바라보고 있는 남자한테 오빠라고 부르고 싶니? 너도 참 딱하다. 그 나이에 얼마나 만날 남자가 없길래 애가 둘이나 딸린 남자를 만나? 야, 너야말로 꺼져. 그 사람은 네 오빠가 아니라 내 남편이고 우리 애들 아빠야. 그러자 상간녀는 일부러 저를 약올리기라도 하듯 남편이 사준 반지와 가방을 꺼내 저한테 자랑을 하더군요. 그쪽은 이런 것도 안 받아봤죠? 하긴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니까 이런 선물도 안 사줬겠지. 우리 오빠가 그러는데 애들 때문에 그쪽이랑 억지로 사는 거래요. 그리고 우리 오빠랑 엄청 뜨겁거든요. 그쪽은 뱃살이 축 처져가지고 우리 오빠가 거들떠보지도 않죠? 그 인간이 너한테 그렇게 말하디? 젊은 여자 한번 꼬셔보겠다고 입에 발리말 했나 본데 그거 네가 속은 거야. 그렇게 널 사랑했으면 진작에 나한테 이혼하자고 했겠지. 그런데 왜 안 그랬겠어? 너하고는 그냥 잠깐 노는 것뿐이니까 그랬겠지. 머리가 텅텅 비어서 그 정도도 생각 못하니? 하긴 그 정도로 멍청하니까 나이든 유부남이랑 만나면서 인생을 낭비하는 짓이나 하겠지. 뭐라고요? 멍청한 건 내가 아니라 그쪽이거든요. 남편이 바람 피우는 줄도 모르고 순진하게 속아 넘어간 그쪽이 멍청한 거지. 나 참 어이가 없어서. 지금 진짜 어이가 없는 게 누군데. 그래, 네가 그렇게 원하면 줄게. 내가 오늘 그 인간 쥐잡듯이 잡아서 쓰레기통에 버릴 테니까 주워서 가지던지 말던지 마음대로 해. 저는 씩씩거리며 그 자리를 빠져나왔어요. 그리고 저는 그날 집에 돌아온 남편에게 사진을 보여주며 사실대로 말하라고 추궁했습니다. 남편은 사진을 보자마자 얼굴이 하얗게 질리더군요. 여보, 그게 아니라, 그게 아니면 뭔데? 이 여자가 그러더라? 둘이 아주 뜨거운 사이라며? 반지도 사주고 가방도 사줬다며? 나랑 이혼하고 이 여자랑 재혼하려고 했니? 남편은 제가 모든 사실을 다 알고 있다는 걸 깨닫고선 갑자기 제 앞에 무릎을 꿇더라고요. 여보, 정말 미안해. 잠깐의 실수였어. 사진 동호회에서 그 여자가 나한테 잘해주길래 나도 모르게 넘어갔던 것뿐이야. 당신도 그렇지만 내가 너무 어릴 때 결혼했잖아. 그래서 연애라곤 당신하고밖에 안 해봤는데 젊은 여자가 꼬리를 치니까
연애 시절 생각이 나면서 잠깐 설렜었나 봐. 여보, 나 당장 그 여자랑 헤어질게. 그러니까 이번 한 번만 봐주라. 어? 아, 사진 동호회 왜 그렇게 집착하나 했더니 그 여자랑 만나려고 그랬구나. 이제야 다 이해가 되네. 그 동호회 이름 바꿔야 되는 거 아니야? 사진 동호회가 아니라 불륜 동호회로. 여보, 많이 화난 건 아는데 제발 나 한 번만 용서해주라. 나 사진 동호회도 당장 그만둘게. 아니, 아예 카메라도 버려버릴게. 이게 다 내가 사진 찍는다고 나대서 그런 거야. 여보, 우리 그래도 같이 산 세월이 20년이 넘잖아. 남잔 살면서 실수 한 번쯤은 하는 거래. 나도 그냥 실수했다고 생각하고 용서해주면 안 될까? 남편은 제 앞에 무릎을 꿇은 채 계속 울면서 빌더군요. 하지만 제 화는 쉽게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그 어린 나이에 남편하고 결혼해서 고생했던 세월이 눈앞에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가더라고요. 대학생이던 남편을 연애 시절부터 돈 써가면서 만나고 공무원 뒷바라지까지 다 했는데 그런 저를 배신했다는 게 너무 충격이었어요. 할 수만 있다면 결혼 전으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까지 들더라고요. 하지만 그간 살았던 정이 있어서 그런지 쉽게 이혼해야겠다는 결심을 하진 못하겠더군요. 그래서 전 일단 당분간 남편을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그 후 남편은 정말로 사진 동호회도 나가지 않고 카메라도 갖다 버리더군요. 하루에도 몇 번씩 그 여자가 보냈던 사진이 머릿속에 떠올라 괴로웠지만 최대한 잊어보려고 노력했어요. 배우자가 바람을 피워도 용서하고 잘 사는 부부들이 있다길래 저도 희망을 가져보려고 했죠. 그런데 그 일이 있은 지 2주밖에 안 됐는데 제 인내심을 폭발하게 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 시동생이 2년 만난 여자친구가 있었는데 그 여자친구와 결혼을 하겠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아직 남편 때문에 화가 나 있는 상태였지만 시동생의 결혼을 위해 상견례에 참석하게 되었어요. 남편은 너무 미웠지만 시동생은 너무 예쁘고 애틋한 존재였으니까요. 최대한 밝게 웃으려고 노력하면서 상견례 자리에서 대화를 나누었답니다. 그런데 한창 사돈 어른들과 대화를 나누던 도중 갑자기 누가 문을 벌컥 열고 들어오는 거예요. 고개를 돌려 문 쪽을 바라본 전 너무 어이가 없어서 입을 쩍 벌리고 말았어요. 난데없이 상견례장에 쳐들어온 건 다름 아닌 남편의 상간녀였습니다. 야, 비켜. 여기 내 자리거든? 빨리 비키라고. 상간녀는 저한테 걸어오더니 저를 손으로 마구 밀더군요. 상견례 자리에 있던 모두가 그 모습을 보고 경악을 했어요. 상간녀의 존재를 아는 건 저와 남편뿐이었으니까요. 너 지금 이게 무슨 짓이야? 여기가 어딘 줄 알고 찾아와? 어디긴 어디야. 우리 도련님 상견례 자리잖아. 안녕하세요, 사돈어른. 많이 놀라셨죠? 뭔가 착오가 있으셨던 것 같은데 이 자리의 주인은 이 여자가 아니라 바로 접니다. 제가 앞으로 형수 될 사람이에요. 야, 너 미쳤어? 상간녀 주제에 뭐? 형수가 될 사람? 내가 이렇게 버젓이 살아있는데 네가 왜 우리 도련님 형수야? 너 아주 머리가 돌아버렸구나. 돌아버린 건 내가 아니라 너지. 우리 오빠를 얼마나 들들 볶았길래 오빠가 사진 동호회도 안 나오니? 그렇게 네가 숨막히게 하니까 오빠가 너랑 살기 싫다고 하는 거야. 야, 빨리 안 비켜? 여기 내 자리라니까. 그때 옆에서 지켜보고 있던 저희 시아버지가 나섰습니다. 이런 미친 것을 봤나. 장섭이 너 얼른 이 여자 끌어내. 네 동생 상견례 자리에서 이게 무슨 창피한 짓이야. 그런데 그때 상간녀가 갑자기 테이블 위에 사진 한 장을 턱 내려놓더군요. 충격적이게도 그 사진은 임신 초음파 사진이었습니다. 아버님, 저한테 그렇게 막말하시면 안 돼요. 제 뱃속엔 아버님 손주가 들어있다고요. 이 집안 애까지 가졌으니 절 며느리로 인정해 주실 수밖에 없을걸요? 뭐야? 우리 아들 애까지 뵀다고? 아이고, 이게 무슨 일이야? 아이고. 시아버진 너무 큰 충격에 뒷목을 잡고 의자에 털썩 주저앉으시더군요. 저도 상간녀가 임신을 했다는 사실에 놀라긴 마찬가지였습니다.
아주 미치고 팔짝 뛰는 줄 알았죠. 그런데 그때 갑자기 이 모든 걸 지켜보고 있던 시동생이 벌떡 일어나더군요. 시동생은 터벅터벅 걸어가 제 의자의 엉덩이를 들이밀고 있던 상간이의 목덜미를 자꾸 일으켰어요. 뭐 하는 거야? 이 손 안 놔? 안 놔. 아니, 못 놔. 당신이 뭔데 내 형수 될 사람이라는 거야? 어디서 그 싸구려 몸뚱이를 갖다가 그런 말도 안 되는 헛소리를 짓거려? 뭐? 싸구려 몸뚱이? 유부남인 줄 뻔히 알면서 우리 형 애까지 뵌 사람이 싸구려 몸뚱이가 아니면 뭐야? 도대체 그 뇌 속에 무슨 쓰레기가 들어있길래 감히 우리 가족끼리 하는 상견례 자리까지 쳐들어오냐고. 이거 놔. 네가 아무리 이래봤자 난 네 형수가 될 수밖에 없거든. 네 형이 나랑 결혼한다고 했어. 너 나한테 이렇게 함부로 하다가 나중에 후회한다. 후회는 무슨 후회? 형이 밖에서 어떤 짓거리 하고 다녔는지 모르겠는데 당신 같은 인간 절대로 내 형수로 인정 못해. 우리 형수님이 어떤 사람인 줄 알고 감히 그 자리를 넘봐? 나 고등학교 때부터 먹여주고 재워주고 공부까지 다 시켜준 내 은인이야. 대학교 학비에다가 비싼 로스쿨 학비까지 지원해준 사람이라고. 그런데 우리 형수님 발톱 떼에도 못 미치는 너 같은 게 감히 이딴 짓을 해? 싸구려 몸뚱이나 굴리는 주제에 우리 천사 같은 형수님 마음에 상처를 주냐고. 꼴에 판사 시동생 갖고 싶어서 투자 좀 했나 본데 그거랑 나랑 무슨 상관이야? 그래, 잘 알고 있네. 나 판사야. 아무리 간통죄가 폐지됐다지만 법조인 앞에서 상간녀가 이렇게 당당하게 나와도 되는 건가? 위자료를 아주 탈탈 털리고 싶은가 보지? 당신 운 좋은 줄 알아. 간통죄가 폐지만 안 됐어도 너 같은 건 아주 내가 깜방에 쳐넣었을 거라고. 알겠어? 당장 꺼져. 당장 안 꺼져? 시동생은 그렇게 말하고선 상간녀를 질질 끌고 가 문 밖으로 내쫓아 버렸어요. 그리고 남편에게도 불같이 화를 내기 시작했죠. 형,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형수님이 형한테 얼마나 잘했는데, 형이랑 날 위해서 얼마나 많이 희생했는데. 창우야, 그런 게 아니라 저 여잔 내가 진작에 정리했어. 오늘 여기 오는 줄도 몰랐단 말이야. 정리했다고? 그럼 저 여자 뱃속에 있는 앤 어떡할 건데? 형이 애라며. 정말 이래도 되는 거야? 나도 저 여자가 임신한 줄은 몰랐단 말이야. 결혼하자고 한 건 맞지만 그걸 진심으로 받아들일 줄은 몰랐어. 난 그냥 젊은 여자랑 즐기고 싶었던 것 뿐이라고. 젊은 여자랑 즐겨? 형 그런 사람이었어? 진짜 실망이다. 양심이 있긴 한 거야? 형 솔직히 형수님 없었으면 공무원 될 수 있었을 것 같아? 형수님이 돈 한 푼 못 버는 형이랑 결혼해서 뒷바라지 다 해줬잖아. 그것뿐이야? 고등학생이었던 날 데려다가 키워주고 나 판사까지 만들어준 사람이잖아. 그런 사람한테 평생을 잘하면서 은혜를 갚지 못할 망정 이렇게 뒤통수를 치고 배신을 해? 형이 그러고도 사람이야? 나 형수님한테 상처 주는 인간 절대 용서 못해. 난 너 같은 사람 내 형으로 인정하기 싫으니까 앞으로 내 형이라고 하지도 마. 한바탕 폭풍이 지나가고 상견례 자리는 완전히 파토가 나버렸습니다. 시동생과 시아버지가 사돈 어른들께 고개 숙여 사과를 하셨고 저는 집으로 돌아왔죠. 남편은 쪽팔리는 줄은 아는지 그날 이후 집에도 잘 들어오지 않고 더 밖으로 나돌더군요. 저는 그러거나 말거나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이젠 이혼해야겠다는 결심을 굳혔거든요. 그 일이 있고 며칠 후 시동생이 저희 집에 찾아왔습니다. 저보고 남편과 어떻게 할 거냐고 묻길래 이혼한다고 했어요. 그랬더니 시동생이 고개를 끄덕이며 이렇게 말하더군요. 형수님, 잘 생각하셨어요. 저도 형수님이 저희 형이랑 이혼하셨으면 좋겠어요. 형수님 같이 천사 같은 사람이 우리 형 같은 쓰레기랑 같이 사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형수님, 그거 기억나세요? 예전에 제가 저희 형한테 악마라고 놀렸었잖아요. 그땐 그냥 장난이었는데 지금 보니까 진짜 악마였나 봐요. 형수님, 이혼 소송할 때 필요한 거 있으면 제가 얼마든지 도와드릴게요. 그리고 제가 잘 아는 이혼 전문 변호사도 있으니까 소개해드릴게요. 형수님,
제가 형수님한테 입은 은혜 꼭 갚겠다고 말한 거 기억하시죠? 그 약속 지킬 테니까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형이랑 이혼하더라도 제가 받은 거 꼭 갚을 테니까요. 이번에도 제 편을 들어주는 시동생을 보니 저도 모르게 눈물이 쏟아지더군요. 남편한테 배신당하고 하루에도 몇 번씩 울고 싶은 걸 간신히 참았는데 시동생 앞에서 처음으로 마음 놓고 울어버렸어요. 제가 너무 크게 우는 바람에 방에 있던 저희 애들도 남편이 바람을 피운 사실을 전부 다 알게 되었답니다. 애들도 충격받아 화를 잔뜩 내더니 저를 껴안고 같이 울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잘못했다고 빌던 남편이 제가 이혼을 통보하자 돌변하더군요. 아예 짐을 싸고 집을 나가버렸어요. 아마 그 여자랑 같이 살고 있는 거겠죠. 소송까지 가야 되나 싶었는데 남편이 그 여자랑 사겠다면서 합의 이혼을 해주더라고요. 저랑 이혼하고 그 여자랑 재혼한다고 했다는 말이 사실이었나 봐요. 재산 분할도 하고 깨끗하게 갈라서게 된 거죠. 그런데 이혼한 지 며칠 지나지 않았을 때였어요. 저희 아들이 얼굴에 작은 상처를 입은 채 집에 들어온 겁니다. 무슨 일이냐고 묻자 이렇게 말하더군요. 엄마, 나 오늘 그 인간 아주 혼쭐 내주고 왔어요. 아빠라고 부르기도 싫은 그 인간 직장에 찾아가서 한 방 먹여주고 왔다고요. 뭐라고? 갑자기 왜? 괘씸하잖아요. 엄마가 삼촌 뒷바라지한 거 나도 다 보고 자랐는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솔직히 아빠가 바람 피운 거 알자마자 가서 두들겨 패주고 싶었는데 혹시라도 이혼할 때 엄마가 불리해질까 봐 여태까지 참은 거라고요. 그런데 이젠 엄마랑 이혼했으니까 남남이잖아요. 나쁜 놈은 벌을 받아야 된다고요. 내가 가서 사람들 다 있는 데서 다 떠벌리고 왔어요. 본인이랑 본인 동생까지 뒷바라지 다 해준 조강지처 배신하고 뻔뻔하게 불륜이나 일삼은 인간 쓰레기라고요. 아마 그 인간 앞으로 쪽팔려서 얼굴도 못 들고 다닐걸요? 아들은 얘기가 끝나고 나서도 계속 분을 사귀지 못하고 씩씩거리더군요. 저는 애들한테까지 큰 상처가 된 것 같아 너무 속상했어요. 그래도 이제는 아들 말처럼 남남이니 신경 쓰지 말고 우리끼리 잘 살면 된다고 생각했죠. 그렇게 이혼한 지도 벌써 10개월이 되었습니다. 저는 그 사이에 그 여자한테 상간녀 소송을 걸어 위자료도 두둑이 받고 애들이랑 잘 살고 있었죠. 그런데 시동생한테서 갑자기 만나자고 연락이 왔어요. 남편이랑 이혼 후 괜히 껄끄러워서 연락을 잘 안 하고 있었는데 10개월 만에 만나게 된 거죠. 식당에서 만난 시동생은 가방에서 무언가를 꺼내 저한테 주더라고요. 그건 바로 청첩장이었어요. 형수님, 저 결혼해요. 그때 상황이 어느 정도 정리된 다음에 상견례도 하고 결혼 날짜도 잡았거든요. 형수님, 저 형수님이 제 결혼식에 꼭 와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때 그 일 때문에 시동생의 결혼이 파토 났을까봐 걱정하고 있었는데 무사히 결혼을 한다고 하니 걱정이 한시름 놓이더라고요. 하지만 이미 이혼도 한 마당에 시동생의 결혼식에 간다는 게 조금 마음에 걸리더군요. 갔다가 남편과 마주치는 것도 싫었고요. 그런데 머뭇거리는 제 모습을 보고 시동생이 제 마음을 읽었는지 이렇게 말하더군요. 형수님, 걱정하지 마세요. 형이랑 마주칠 일은 없을 거예요. 형한텐 결혼한다고 얘기도 안 했거든요. 그게 정말이에요? 아무리 그래도 형인데 결혼식에 초대도 안 한다고요? 그때도 말했잖아요. 저 그딴 인간 형으로 인정 못 한다고요. 그 인간 형수님이랑 이혼하고 나서 얼마나 나락으로 떨어졌는 줄 아세요? 직장에 불륜남으로 소문나고 민원까지 들어오는 바람에 창피해서 못 다니겠다고 공무원도 그만뒀어요. 형수님이 그렇게 힘들게 뒷바라지해서 공무원 만들어놨더니 지 혼자 쓰레기짓 하다가 공무원 자리까지 버렸다고요. 그뿐인 줄 아세요? 그동안 공무원 생활하면서 모아뒀던 돈 그 여자한테 다 탈탈 털렸어요. 그 여자가 형수님한테 위자료 줬죠? 그거 우리 형 돈이에요. 아주 여자에 미쳐가지고 그 여자한테 가게까지 내주고 생활비까지 다 지원해줬다고요. 그런데 웃긴 게 뭔 줄 아세요?
우리 형이 공무원 그만두니까 그 여자가 우리 형을 뻥 차버렸어요. 진짜 꼴 좋지 않아요? 뭐라고요? 그럼 그 여자 뱃속에 있는 애는요? 임신했다고 했었잖아요. 유부남이나 꼬시는 그런 여자가 하는 말을 믿어요? 당연히 임신도 뻥이었죠. 어디서 초음파 사진 구해와서 우릴 다 속인 거라고요. 상견례 와서 그 난리까지 치길래 우리 형이랑 진심으로 재혼할 생각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꽃뱀이었지 뭐예요. 그 인간은 그런 줄도 모르고 젊은 여자라고 헬렐레 해선 아참 저희 아버지도 엄청 화나셔가지고 형이랑 연락도 안 하세요. 아시잖아요. 저희 아버지가 형수님한테 얼마나 고마워하셨는지요. 아버지가 못 해준 거 형수님이 다 해주셨는데 그런 형수님을 배신했으니 아들이 아들 같았겠습니까? 얼마 전엔 저한테도 돈 좀 빌려달라고 그랬는데 제가 형한테 꺼지라고 했어요. 지금은 작은 월세방에서 혼자 거지처럼 지내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 초음파 사진이 가짜일 줄은 전혀 예상도 못했었는데 역시 분류는 하는 것들은 일반 상식을 초월하더라고요. 제가 뻥진 표정으로 앉아 있는데 갑자기 시동생이 진지한 표정으로 이렇게 얘기하더군요. 형수님, 여태까지 저 뒷바라지 해주신 거 너무 감사해요. 언젠간 꼭 갚겠다고 약속했는데 이제는 정말로 갚으려고요. 그동안 해주신 게 너무 많아 한꺼번에 갚긴 힘드니까 일단 학비 먼저 갚고 싶어요, 형수님. 형수님, 잠시만요. 시동생은 말하다 말고 갑자기 휴대폰을 만지작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잠시 후 제 휴대폰에는 시동생 이름으로 된 입금 내역 알림이 떴습니다. 그걸 본 저는 너무 놀라 입이 떡 벌어지고 말았어요. 100만 원도 1000만 원도 아닌 거금 1억 원이 제 통장에 들어온 거예요. 아니 도련님, 이게 뭐예요? 이렇게 큰 돈을 왜 저를 주는 거예요? 이런 거 안 줘도 돼요. 내가 뭐 돈 받자고 도련님을 도와준 줄 알아요? 큰 돈 아니에요. 그동안 형수님이 저 뒷바라지 하느라 들었던 생활비랑 이것저것 다 합치면 한참 모자라다고요. 형수님이 거의 10년 가까이 절 뒷바라지 해주셨으니까 저도 10년 동안 형수님한테 도움이 되고 싶어요. 일단 이거 받으시고 앞으로 10년간은 제가 다달이 100만 원씩 이체해드릴게요. 이미 자동이체 걸어놨으니까 절대 거절하지 말아주세요. 혹시라도 형수님이 회사를 그만두고 가게를 차리고 싶다거나 또 다른 일을 하고 싶으시면 언제든지 말씀하시고요. 제가 뭐든지 도와드릴 테니까요. 아니, 그래도 그렇지. 이건 너무 큰 돈인데. 게다가 10년간 매달 100만 원이라뇨. 저 그 돈 못 받아요. 형수님, 그거 안 받으시면 저 평생 형수님한테 죄송해서 못 살아요. 그러니까 제발 거절하지 말아주세요. 그리고 형수님, 비록 우리 형이랑은 안 좋게 끝났지만 저랑은 계속 누나 동생으로 지내주시면 안 될까요? 형수님이랑 그동안 쌓은 추억이 많은데 이렇게 남남이 되는 건 너무 싫단 말이에요. 저는 시동생의 그 말에 울컥 눈물이 나오고 말았습니다. 저도 남편과 이혼하면서 그렇게 예뻐했던 시동생과 볼 수 없게 되었다는 사실이 참 슬펐거든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시동생에게 그렇게 하자고 했어요. 앞으로는 형수와 시동생이 아닌 누나 동생으로 지내자고요. 얼마 후 시동생은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한테 형수님이라고 부르며 달려오던 그 중학생이 어느새 훌쩍 커서 결혼을 하는 걸 보니 마음이 벅차오르더군요. 흘러내리는 눈물을 남몰래 닦으며 마음속으로 시동생의 결혼을 축하해 줬어요. 그런데 결혼식이 끝나고 피로 현장에서 식사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누군가가 제 옆에 와서 제 팔을 붙잡더군요. 옆을 돌아보니 완전히 거짓골을 하고 있는 전 남편이 서 있었습니다. 여긴 어떻게 알고 왔는지 제 앞에서 무릎을 꿇고 잘못했다며 빌기 시작하더군요. 여보, 미안해. 내가 정말 잘못했어. 나 당신이랑 이혼하고 나서 정말 반성 많이 했어. 내가 그땐 젊은 여자한테 홀려서 잠깐 미쳤었나 봐. 그런데 나 그 여자 진심으로 사랑한 적 없어. 그 여자 내 돈만 노리고 접근한 꽃뱀이었다고. 여보, 제발 나 한 번만 용서해주면 안 될까? 내가 앞으로 정말 잘할게.
당신이 나 뒷바라지 해준 거 평생 동안 갚는다고 약속할게. 어? 넌 진짜 생각이라는 게 없는 인간이구나. 그 여자랑 살겠다고 짐 싸서 나갈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나보고 용서해달래? 그리고 너 지금 여기가 어딘지 몰라? 아무리 자기밖에 모르는 인간이라지만 어떻게 네 동생 결혼식장에까지 와서 이렇게 민폐를 끼칠 수가 있어? 그렇게 반성했으면 더 이상 남한테 패 끼칠 생각하지 말고 너 혼자 알아서 잘 살아. 그런데 그때 하객들에게 인사를 다니고 있던 시동생이 제가 있는 쪽을 바라봤습니다. 시동생은 잔뜩 구겨진 얼굴로 성큼성큼 걸어오더니 전 남편의 멱살을 잡고 일으키더군요. 야, 너 여기가 어디라고 찾아와? 초대도 안 했는데 왜 와서 깽판을 치냐고. 당장 안 나가? 당장 나가라고. 시동생은 전 남편을 질질 끌고 결혼식장 밖으로 쫓아냈어요. 그리고 다시 저한테 와서는 사과를 하더군요. 형수님, 죄송해요. 형이랑 만날 일 없을 거라고 했는데 저렇게 갑자기 찾아올 줄은 몰랐어요. 일단 제가 쫓아냈으니까 혹시라도 저 인간이 형수님한테도 접근하면 저한테 얼른 말해주세요. 제가 가만히 안 둘 테니까요. 저는 그제야 한시름 놓고 마음 편히 밥을 먹었습니다. 그런데 식사를 다 하고 예식장을 나가는데 예식장 앞에서 기다리고 있던 전 남편이 저한테 또 말을 걸더라고요. 여보, 가지 말고 잠깐 나랑 대화 좀 하면 안 될까? 나랑 얘기하기 싫은 건 아는데 당신한테 진심으로 사과하고 싶어서 그래. 얘기하기 싫은 거 알면 그냥 꺼져. 이미 이혼해서 남남인데 왜 나한테 와서 난리야? 나한테 이러는 것처럼 그 여자한테 가서 무릎 꿇고 다시 받아달라고 싹싹 빌어보던가. 나보다 그 여자가 더 소중하니까 가정까지 깨고 바람 피운 거 아니었어? 난 너 같은 인간하고 더 이상 할 말 없으니까 다시 내 눈앞에 띄지 마. 당장 꺼져버리라고. 저는 그렇게 말하고 전 남편의 손을 확 뿌리쳤어요. 전 남편은 계속 울면서 제 이름을 불렀지만 한 번도 저는 뒤돌아보지 않았죠. 절대 받아주지 않겠다는 제 의지가 확고한 걸 알았는지 전 남편은 그 이후로 제 앞에 얼씬거리지 않더라고요. 그 이후 저는 시동생이 보내준 돈으로 아들 학비도 내고 저축도 하고 있답니다. 시동생은 얼마 전 신혼여행을 다녀왔다며 저한테 명품백도 하나 사다 주더라고요. 저도 나중에 시동생이 아이를 낳으면 꼭 좋은 선물을 해줘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시동생을 닮은 아이라면 분명히 예쁘고 착한 아이일 테니까요. 여러분, 제가 앞에서 말했죠? 헌신하다가 헌신짝 될 뻔했다고요. 그런데 전 든든한 시동생 덕분에 헌신짝은커녕 튼튼하고 좋은 새 신발이 되었답니다. 진짜 헌신짝이 된 건 제가 아니라 쓰레기 같은 제 전 남편이었어요. 제비도 은혜를 갚는다는데 사람이 되어서 은혜도 모르는 그 인간은 이런 꼴이 딱 어울리는 것 같아요. 공무원도 스스로 그만두고 거지꼴이 된 데다가 그 여자한테도 버림을 받았으니 앞으로도 계속 비참한 인생을 살겠죠. 물론 제가 남편과 시동생에게 뒷바라지하면서 무언가를 바라고 했던 건 아니었어요. 하지만 이렇게 뒤통수를 맞을 줄은 전혀 몰랐죠. 여러분, 혹시라도 여러분께 은혜를 베푸는 사람이 있다면 적어도 그 사람을 배신하는 일은 절대 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그건 짐승도 하지 않는 짓이니까요. 다들 서로 좋은 마음으로 배려하고 도움을 베푸는 행복한 세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전 이만 이야기를 마치도록 할게요.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